전설적인 해병대 출신 여성 교도관이 교도소에서 재소자들의 폭동을 제압하고 개박살내고 참교육하면서 인간으로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2015년 10월 가을의 끝자락이 강원도 춘천의 공기를 서늘하게 물들이고 있었다. 단풍이 절경을 이루는 도시의 낭만과는 완벽히 단절된 곳, 춘천 여자교도소의 잿빛 담장하는 계절의 흐름조차 무뎌 보였다. 그곳에 새로운 교도관 32살의 이수연이 부임했다. 170cm가 채 되지 않는 키에 가녀린 체구, 단정하게 하나로 묶은 머리카락과 화장기 없는 얼굴. 그녀의 첫인상은 평범함 그 자체였다. 하지만 그 평범한 외피 아래 고요한 호수처럼 깊고 서늘한 눈동자가 있었다. 그 눈은 스치는 모든 것을 놓치지 않고 담아내는 예리한 관찰력으로 빛났다. 그녀의 진짜 과거는 교도소장과 보안과장 단 두 사람만이 아는 1급 보안 사항이었다. 누구나 해병이 될 수 있다면 나는 결코 해병대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혹독한 자부심으로 뭉친 대한민국 해병대, 그 중에서도 최정예로 꼽히는 수색대에서 5년간 복무한 정예 요원이라는 사실은 그녀의 고요한 표정 뒤에 완벽히 감춰져 있었다. 그녀가 담당하게 된 나래 사동은 사기, 절도, 폭행 등 각양각색의 죄목을 가진 20대 여성 수용자 30여 명이 모인 곳이었다. 그곳에는 명문화된 규율 위에 군림하는 불문율의 여왕, 최유진 24세에 있었다. 170cm가 훌쩍 넘는 키에 다부진 체격, 사람을 휘어잡는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을 가진 그녀는 사동의 모든 수용자들에게 유진 언니로 불렸다. 교도소 생활에 이골이 난 그녀의 취미는 새로 부임한 교도관, 특히 어리고 만만해 보이는 여자 교도관의 길을 꺾어놓는 것이었다. 수용자들의 저녁 점호 시간, 이수연이 명단을 들고 사동 복도에 들어섰다. 쇠창살 너머로 수십 개의 눈동자가 그녀를 샅샅이 훑었다. 탐색, 경계, 그리고 경멸이 뒤섞인 시선들이었다. 이수연은 흔들림 없이 각 방의 인원을 확인하며 나아갔다. 마침내 최유진이 있는 사인실 앞에 멈춰섰다. 방 안 침상에 비스듬히 누워있던 최유진이 동료들과 시시덕거리다 말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녀는 쇠창살을 붙잡고 서서 위아래로 이수연을 훑어보았다. 그 시선에는 노골적인 조롱이 담겨 있었다. 새로 오셨나 봐? 쌤. 최유진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독이 배어 있었다. 그녀의 옆에 있던 박혜림 23세와 강소희 25세가 킥킥거리며 웃었다. 네, 오늘 부임한 교도관 이수연입니다. 점호 시작하겠습니다. 이수연은 감정의 동요 없이 딱딱한 어조로 답했다. 그녀의 그런 무미건조한 태도가 최유진의 심기를 더욱 거슬렀다. 최유진은 쇠창살을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비꼬는 투로 말했다. 아이고 교도관님. 몸이 너무 약해 보이시는데. 여기 험한 애들 많아서 고생 좀 하시겠네. 우리가 특별히 운동이라도 좀 가르쳐 드릴까요? 힘쓰는 법 같은 거. 운동과 힘이라는 단어에 악의적인 강조가 실렸다. 명백한 도발이자 서열을 확인하려는 신호였다. 사동 전체에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다른 수용자들은 숨을 죽인 채 새로운 교도관이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은 신참 교도관이 당황하거나 화를 내거나 혹은 어설프게 권위를 내세우다 망신당하는 장면을 수없이 봐왔다. 하지만 이수연의 반응은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녀는 최유진의 눈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했다. 분노도 당황도 아닌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고요함이 담긴 눈이었다. 잠시의 침묵 끝에 이수연의 입술이 열렸다. 관심은 고맙지만 괜찮습니다. 제 몸은 제가 알아서 지킬 수 있으니.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복도 전체에 선명하게 울렸다. 그리고는 더 이상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다음 방으로 시선을 돌리며 명단을 확인했다. 사호실 점호 끝. 최유진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예상했던 반응이 아니었다. 보통 신참들은 이런 식의 도발에 과민하게 반응하며 허점을 드러내기 마련인데 이수연은 마치 거대한 바위처럼 어떤 파문도 허락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무심한 태도는 너는 내 상대가 안 된다는 무언의 메시지처럼 느껴져 불쾌한 잔상을 남겼다.
점호가 끝나고 이수연의 발소리가 복도 끝으로 사라지자 박혜림이 침을 퇴뱉으며 말했다. 뭐야, 저 X. 재수없게. 최유진은 굳은 표정으로 이수연이 사라진 복도 끝을 노려봤다. 그녀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걸렸다. 재미있겠는데. 얼마나 버티나 한번 보자고. 그날 밤 춘천 여자교도소 나래사동의 수용자들은 새로운 놀잇감이 생겼다는 사실에 들떴고 최유진은 저 가녀린 교도관의 가면을 어떻게 벗겨낼지 즐거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들이 지금 건드리고 있는 것이 단순한 신참 교도관이 아니라 가장 혹독한 환경에서 단련된 인간 병기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들의 오만한 도발이 스스로를 올가맬 덫의 시작이라는 것을. 최유진의 신참 길들이기는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것은 폭력처럼 명백한 형태가 아니라 일상 속에 교묘하게 스며든 괴롭힘이었다. 상대의 인내심을 갉아먹고 감정의 균열을 일으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그들이 가장 즐겨 쓰는 방식이었다. 월요일 세탁 작업 시간. 수용자들이 입었던 옷과 수건, 침대 시트 등이 담긴 거대한 세탁물 바구니를 옮기는 날이었다. 최유진은 동료들에게 눈짓했고 그들은 일부러 물에 흠뻑 적신 수건들을 바구니 맨 아래쪽에 채워 넣었다. 겉보기에는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무게는 20kg을 훌쩍 넘어 성인 남성도 버거울 정도였다. 박혜림이 그 바구니를 들고 이수연의 앞으로 걸어가다 마치 발을 헛디딘 것처럼 과장되게 비틀거리며 바구니를 그녀의 발 앞에 쿵 소리가 나게 떨어뜨렸다. 몇몇 수용자들이 숨죽여 웃었다. 어머, 교도관님. 죄송해요. 손이 미끄러졌네. 박혜림은 전혀 미안하지 않은 표정으로 말했다. 최유진은 팔짱을 낀 채 이수연이 낑낑대며 바구니를 들려 하거나 다른 이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굴욕적인 장면을 기대하며 지켜봤다. 이수연은 떨어진 바구니를 잠시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허리를 숙였다. 그녀는 무릎을 살짝 굽혀 안정적인 자세를 취하더니 양손으로 바구니 손잡이를 단단히 잡았다. 그리고 다음 순간 지켜보던 모두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녀는 바구니를 번쩍 들어 올렸다. 힘겨워하는 기색조차 없었다. 마치 빈 바구니를 드는 것처럼 가볍고 안정적인 동작이었다. 그녀는 바구니를 든 채 박혜림을 스쳐 지나가 세탁기 앞에 소리 없이 내려놓았다. 그 과정에서 그녀의 표정에는 단 한치의 변화도 없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최유진과 무리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들의 계획이 너무나 허무하게 실패한 것이다. 이수연은 돌아보지도 않고 다른 수용자들의 작업을 지시했다. 그녀의 등 뒤로 당혹감과 알 수 없는 찝찝함이 공기 중에 퍼져나갔다. 이수연의 내부에서는 다른 생각이 흐르고 있었다. 코어 근육의 활용. 무게 중심을 몸에 밀착시키는 기본 원칙도 모르는군. 저런 식으로 힘을 쓰니 허리를 다치기 십상이지. 해병대에서 수십 킬로그램의 군장을 메고 산악구보를 하던 시절을 떠올리자 저 정도 무게는 깃털처럼 느껴졌다. 화요일 점심 배식 시간. 메뉴는 뜨거운 김이 펄펄 나는 육개장이었다. 식당은 수십 명의 수용자들이 한데 모여 소란스러웠다. 최유진의 또 다른 측근인 강소희가 식판을 들고 이수연의 곁을 지나가다 실수로 그녀의 팔을 쳤다. 뜨거운 육개장 국물이 그대로 이수연의 제복 위로 쏟아졌다. 아! 강소희는 자신이 더 놀란 척 소리를 질렀지만 그녀의 눈에는 교활한 웃음기가 서려 있었다. 붉은 국물이 하얀 제복 셔츠를 순식간에 물들이며 뜨거운 김을 피워 올렸다. 화상이라도 입을 수 있는 아찔한 상황. 주변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다. 보통 사람이라면 비명을 지르거나 최소한 고통스러운 표정이라도 지어야 정상이었다. 그러나 이수연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그녀는 쏟아진 국물이 자신의 팔과 가슴팍을 적시는 것을 무감각하게 내려다볼 뿐이었다.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녀는 식당 구석에 비치된 휴지를 가져와 묵묵히 옷을 닦아내기 시작했다. 괜찮습니까? 교도관님 뜨거우셨죠? 걱정하는 척 다가온 강소희에게 이수연은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말했다. 괜찮습니다. 제복은 또 빨면 되니까요. 어제와 똑같은 대답.
하지만 그 차가운 무심함은 강소희를 소름 돋게 만들었다. 그녀는 화를 내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이 반응에 뒷걸음질 쳤다. 이수연의 머릿속은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다. 의도적인 접근. 충돌 각도와 국물의 양을 보니 명백하다. 하지만 증거가 없다. 대테러 훈련 당시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임무를 수행하도록 받았던 내성 훈련이 떠올랐다. 피부를 파고드는 뜨거움은 그저 뇌로 전달되는 하나의 신호일 뿐, 그 신호에 대한 반응은 자신이 통제할 수 있었다. 월요일의 힘, 화요일의 인내심 테스트까지 실패하자 최유진의 패거리들은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저 신참은 대체 정체가 뭘까? 그들은 이수연을 흔들기 위해 더욱 자극적이고 모욕적인 방법을 쓰기로 결심했다. 그들의 오기는 점점 더 위험한 수위를 향해 치닫고 있었다. 이수연은 그 모든 것을 꿰뚫어 보면서도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그녀는 그들이 스스로 선을 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수요일 오후 운동 시간. 춘천의 가을 하늘은 눈 시리게 푸르렀지만 교도소 운동장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최유진 무리는 이수연의 평정심을 깨뜨릴 다음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종목은 배구였다. 수용자들은 두 팀으로 나뉘어 경기를 시작했다. 이수연은 코트 가장자리에서 안전관리 감독을 하고 있었다. 잠시 후 최유진이 박혜림에게 눈짓을 보냈다. 네트 근처에 있던 박혜림은 강하게 스파이크를 때리는 척하며 공을 이수연의 얼굴을 향해 전력으로 날렸다. 웬만한 사람은 피할 수도 막을 수도 없는 빠르고 강력한 공이었다. 악! 몇몇 수용자들이 짧은 비명을 질렀다. 공이 이수연의 얼굴에 정통으로 맞는 끔찍한 장면을 예상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공은 그녀의 얼굴에 닿지 않았다. 이수연은 공이 날아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 아주 미세한 움직임으로 고개를 살짝 옆으로 틀었다. 바람을 가르는 소리를 내며 날아온 공은 그녀의 귀를 스치듯 지나갔다. 그리고 그녀는 날아가는 공을 향해 왼손을 무심하게 뻗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맹렬하게 날아가던 배구공이 그녀의 손바닥 안에 정확히 안착했다. 마치 자석에 이끌린 쇠붙이처럼. 그녀는 공을 한 손으로 가볍게 잡은 채 시선을 최유진에게 고정했다. 그 눈빛은 장난이 과하다고 말하고 있었다. 운동장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수용자들은 방금 전 일어난 비현실적인 장면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어떻게 저 빠른 공의 궤도를 읽고 저렇게 정확하게 피한 뒤 한 손으로 잡아낼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은 반사신경의 차원을 넘어선 거의 예측에 가까운 움직임이었다. 최유진은 자신을 향한 이수연의 차가운 시선에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목요일 휴게 시간. 연이은 실패로 독이 오른 최유진은 물리적인 위협이 통하지 않자 가장 비열하고 치졸한 방법을 선택했다. 이수연의 사생활과 외모를 건드려 인격적인 모욕감을 주기로 한 것이다. 최유진과 박혜림, 강소희는 일부러 이수연이 들을 수 있는 거리의 벤치에 앉아 큰 소리로 떠들기 시작했다. 야, 근데 우리 새로운 쌤은 남자는 만나봤을까? 글쎄다. 저렇게 표정 없고 뻣뻣한데 어떤 남자가 좋아하겠냐? 그들은 이수연을 힐끔거리며 비웃었다. 이수연은 서류를 검토하며 못 들은 척했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마침내 최유진이 결정타를 날렸다. 그녀는 노골적으로 이수연의 상체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경멸적인 투로 말했다. 몸매도 0.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도 아니고. 가슴이 저렇게 절벽이니 성격도 저 모양이지. 빌어먹을 히스테리만 남은 거 아니야? 절벽 히스테리. 여성에게 가장 모욕적일 수 있는 단어들이었다. 거기에 저속한 욕설까지 더해졌다. 사동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다른 수용자들조차 이건 너무 심했다고 생각할 정도의 명백한 인신공격이었다. 지금까지 바위처럼 굳건하던 이수연의 표정에 처음으로 미세한 균열이 생겼다. 그녀는 들고 있던 서류철을 탁 소리가 나게 덮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드디어 폭발하는 것인가.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녀의 다음 행동을 주시했다. 이수연은 최유진 무리에게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녀의 발걸음에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그녀는 최유진의 바로 앞에 멈춰섰다.
키 차이 때문에 이수연이 최유진을 올려다보는 구도였지만 그 눈빛이 뿜어내는 압도적인 기세는 오히려 최유진을 짓누르는 듯했다. 이수연은 아주 낮고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오직 그들만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작은 소리였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는 법입니다. 그녀의 시선이 최유진, 박혜림, 강소희를 차례로 훑었다. 당신들의 유치한 놀이도 그리고 내 인내심도 적당한 때가 오면 내가 직접 정리하겠습니다. 그것은 경고이자 최후 통첩이었다. 더 이상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서늘한 선언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지만 바로 그 무감정함이 그 어떤 분노보다 더 위협적으로 다가왔다. 말을 마친 이수연은 그대로 돌아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최유진은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방금 전 그녀의 눈빛에서 스쳤던 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사냥감의 목덜미를 물기 직전의 맹수에게서나 볼 수 있는 섬뜩하고 냉정한 살기였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최유진은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욕설을 내뱉었다. 미친 X, 지금 누굴 협박하는 거야?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직감했다. 자신들이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을 건드렸다는 것을. 그리고 이수연이 말한 적당한 때가 곧 닥쳐오리라는 것을. 금요일의 운동 시간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결전의 장이 될 터였다. 금요일 오후 운동장은 거대한 화약고와 같았다. 이수연의 서늘한 최후 통첩 이후 날의 사동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팽팽했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오늘 무슨 일이든 터지고야 말리라는 것을. 수용자들은 운동기구를 만지작거리면서도 온 신경은 단 두 사람, 이수연과 최유진에게 쏠려 있었다. 최유진은 초조했다. 자신의 권위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저 신참 교도관의 정체 모를 압박감에 며칠 밤잠을 설쳤다. 두려움은 분노를 낳고 분노는 이성을 마비시켰다. 이대로 물러서면 사동의 여왕 자리는 끝장이다. 여기서 확실하게 밟아놓지 않으면 자신이 밟히게 될 터였다. 그녀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물리적인 충돌을 통해 자신의 우위를 만천하에 증명해야만 했다. 결심을 굳힌 최유진이 벤치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일부러 운동장 중앙을 가로질러 이수연에게로 향했다. 이수연은 수용자들의 활동을 기록하는 서류철을 들고 묵묵히 서 있었다. 최유진은 이수연의 바로 앞에서 멈추는 척하다 그녀의 어깨를 강하게 밀치며 지나갔다. 어이, 좀 비켜보시지. 길 막지 말고.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가해진 충격. 최유진은 이수연이 비틀거리거나 뒤로 밀려나기를 예상했다. 하지만 이수연은 그 자리에 뿌리라도 내린 듯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를 밀친 최유진의 어깨가 더 아릿할 정도였다. 운동장의 모든 움직임이 그 순간 멎었다.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다. 이수연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최유진을 바라보았다. 지금까지의 고요하고 서늘한 눈빛이 아니었다. 그 안에 모든 감정이 증발해버린, 텅 비어버린 눈. 마치 깊이를 알 수 없는 겨울의 밤하늘처럼 공허하고 차가운 눈동자였다. 그 눈빛과 마주한 순간 최유진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운동장의 소음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지저귀던 새소리마저 들리지 않았다. 오직 서늘한 가을바람이 흙먼지를 일으키는 소리만이 들려왔다. 이수연의 입술이 마침내 열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의 외침이 아니었다. 속삭이듯 나지막했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날카롭게 최유진의 귓속을 파고들었다. 저한테 손을 대셨네요. 그녀는 한 걸음 최유진에게로 다가섰다. 최유진은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발이 땅에 붙어버린 듯 움직이지 않았다. 누가 허락했나요? 그 질문은 단순한 물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존재에게 보내는 서늘하고 무자비한 심판의 예고였다. 그 목소리에는 단 한 톨의 감정도 섞여 있지 않았기에 오히려 듣는 이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절대적인 공포가 담겨 있었다. 최유진은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사동의 여왕이 처음으로 느끼는 완벽한 공포였다.
최유진은 이수연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공포에 질린 그녀의 얼굴을 본 박혜림이 상황을 수습하려 나섰다. 뭐? 이 씨발 교도관이면 사람 쳐도 돼? 우리가 뭘 어쨌다고. 박혜림이 악을 썼지만 그 목소리는 이미 이수연에게 닿지 않았다. 이수연은 더 이상 그들과의 말싸움에 어울려줄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말 대신 압도적인 실력으로 증명하기로 했다. 이수연은 천천히 허리를 숙여 바닥에서 작은 조약돌 하나를 주워들었다. 매끄럽고 동그란 엄지손톱만 한 돌멩이였다. 그녀의 돌발 행동에 모두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녀를 지켜봤다. 이수연은 운동장 건너편 행정동 건물 벽에 걸린 낡은 괴종시계를 향해 몸을 돌렸다. 거리는 대략 12m. 그녀는 조약돌을 든 손을 가볍게 들어 올렸다. 특별한 조준 동작도 없었다. 그저 손목을 가볍게 튕겼을 뿐이다. 슈우구 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조약돌이 시야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잠시 후 땡! 맑고 날카로운 금소금이 운동장에 울려 퍼졌다. 수용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시계로 향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이수연이 던진 조약돌이 정확하게 시계의 분침과 초침 사이에 끼어 초침의 움직임을 멈춰버린 것이다. 시간이 멈췄다. 마치 지금 이 순간의 공기를 상징하는 것처럼. 말도 안 돼. 누군가의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기묘하고 정확한 결과였다. 하지만 이수연의 증명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바닥에서 더 작고 뾰족한 자갈 조각을 집어들었다. 이번에는 운동장 한편에 있는 낡은 농구대를 가리켰다. 저기 백보드를 고정하고 있는 작은 나사 보입니까? 그녀의 말에 수용자들은 눈을 가늘게 뜨고 농구대를 쳐다봤다. 햇빛에 반사되어 겨우 보일 듯 말 듯 한 작은 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존재조차 인식하지 못할 작은 나사였다. 이수연은 다시 한번 손목을 튕겼다. 팅으. 이번에는 더 날카롭고 명료한 소리가 울렸다. 자갈이 정확하게 나사 머리를 맞추고 튕겨나가는 소리였다. 경악을 넘어선 경외감에 운동장은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다. 저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었다. 신기에 가까운 기술이었다. 그때였다. 이성을 잃은 박혜림이 이 미친년이 라고 외치며 이수연의 등 뒤에서 덮쳐왔다. 유진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이성을 잃은 것이다. 사각에서 들어오는 완벽한 기습 공격. 그러나 이수연은 뒤를 돌아보지도 않았다. 박혜림이 그녀의 등에 닿기 직전 이수연은 축이 되는 오른발을 살짝 틀며 몸을 반쯤 돌렸다. 달려들던 박혜림의 힘을 역이용하며 그녀의 팔을 잡아챘다. 그리고 이어지는 동작은 한편의 유려한 무술 시범 같았다. 이수연은 박혜림의 팔을 꺾어 몸의 중심을 무너뜨리고 순식간에 그녀를 땅바닥에 제압해버렸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박혜림이 바닥에 고꾸라졌다. 모든 것이 단 1초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이수연은 박혜림의 팔을 등 뒤로 꺾어 누른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박혜림이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었다. 팔이 부러질 듯한 고통에 몸부림쳤다. 이수연은 그런 그녀의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다. 움직이지 마세요. 관절이 더 상합니다. 그리고는 꺾여있던 박혜림의 손목을 잡아 뚝 소리가 나게 원래대로 바로 맞춰주었다. 끔찍한 소리에 주변에서 비명이 터져나왔다. 이수연은 박혜림을 일으켜주며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고 말했다. 먼지를 털어주려는 듯 부드러운 손길이었지만 그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다음에는 정면에서 오세요. 그래야 다칠 일이 없거든요. 그 말을 끝으로 이수연은 박혜림을 놓아주었다. 박혜림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뒷걸음질 치다 주저앉아 버렸다. 운동장의 모든 수용자들 그리고 최유진은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상대했던 존재가 평범한 교도관이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저것은 압도적인 힘이자 통제된 폭력이었고 감히 대항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강함이었다. 운동장의 공기는 이제 공포를 넘어선 경외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수연은 완벽한 침묵의 주인이 되어 그 중심에 서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천천히 자신의 제복 셔츠 단추에 손을 가져갔다. 뚜둑뚜둑. 단추 2개를 풀었다. 그리고 제복 옷깃을 살짝 옆으로 젖혔다. 안에 입고 있던 검은색 반팔 티셔츠의 오른쪽 어깨 부분이 드러났다. 그곳에는 선명한 검은색 잉크로 새겨진 문신이 있었다. 날카로운 독수리가 다댕커울 움켜쥐고 있는 강인하고 상징적인 문양. 그리고 그 아래 명조체로 새겨진 4글자가 모두의 눈에 박혀들었다. 해병대 수색대. 그 글자를 본 몇몇 수용자들의 입에서 낮은 탄성이 터져나왔다. 군대에 대해 잘 모르는 이들이라도 해병대 수색대라는 이름이 가지는 무게감은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혹독하고 위험한 부대 중 하나라는 것을. 이수연은 굳어버린 수용자들을 향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위협적이지 않았다. 그저 담담한 사실을 전달할 뿐이었다. 저는 5년간 해병대 수색대에서 복무했습니다. 주 임무는 적진 깊숙이 침투해 정보를 수집하고 요인을 암살하거나 구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아득한 과거를 향했다. 적지 정찰 8회, 대테러 특수작전 15회. 그 과정에서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었습니다. 사람을 가장 효율적으로 제압하고 때로는 죽이는 방법을 훈련받았습니다. 수용자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그들이 지금까지 하찮게 여기고 조롱했던 상대의 진짜 모습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영역의 것이었다. 그때 충격에서 겨우 벗어난 최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것은 모두가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이었다. 그런데 왜 그런 분이 왜 교도관이 된 겁니까? 질문을 받은 이수연의 눈빛이 순간 부드럽게 흔들렸다. 강철 같던 그녀의 표면에 처음으로 인간적인 감정이 비쳤다. 아버지가 소방관이셨습니다. 항상 사람을 구하는 현장에 계셨죠. 제가 제대하기 1년 전 큰 화재 현장에서 마지막까지 인명을 구조하시다 순직하셨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홀로 남으신 어머니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배운 기술은 누군가를 해치는 기술이지만 더 이상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처럼 사람을 지키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제복을 입고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마지막 울타리가 되어주는 일. 이곳이라면 어쩌면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수연의 시선이 최유진과 그녀의 무리들에게 향했다. 당신들이 나에게 했던 모든 행동 모를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세탁물 무게를 늘린 것, 뜨거운 국물을 쏟은 것, 공을 던지고 입에 담지 못할 모욕을 한 것까지. 첫날부터 전부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기다렸습니다. 당신들이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멈출 기회를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힘으로 누르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변화가 아니니까요. 진실의 무게가 최유진의 오만과 자존심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유치했는지, 그리고 이수연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깊은 인내심으로 자신들을 지켜봐 주었는지를 깨달았다. 그녀는 이수연 앞으로 다가가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고개를 깊이 숙였다. 교도관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최유진의 진심 어린 사과에 박혜림과 강소희도 울먹이며 다가와 함께 고개를 숙였다. 더 이상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존경과 회한의 눈물이었다. 이수연은 그들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녀의 표정은 이제 차갑지도 무섭지도 않았다.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단단하면서도 부드러운 미소가 그녀의 입가에 옅게 번졌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길고 길었던 폭풍이 지나가고 마침내 나래사동의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래사동의 풍경은 밤새 다른 세상이 된 듯 낯설었다. 어제의 그 끔찍했던 대결이 남긴 것은 공포와 복종이 아니었다. 그 자리는 경외심과 설명하기 힘든 기대감이 채우고 있었다. 수용자들은 더 이상 이수연을 만만한 신참이나 무서운 교도관으로 보지 않았다. 그녀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존재처럼 보였다. 아침 점호 시간, 최유진과 박혜림, 강소희는 가장 먼저 줄을 맞춰 서 있었다.
퉁퉁 부은 눈이었지만 그 안에는 어제의 오만함 대신 진지함이 서려 있었다. 이수연이 복도를 걸어올 때 사동 전체는 약속이나 한 듯 완벽한 정숙을 유지했다. 점호가 끝난 후 이수연은 모두를 휴게실로 모았다. 그리고 누구도 예상치 못한 제안을 했다. 오늘부터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매일 아침 6시에 특별 훈련을 시작합니다. 수용자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수군거렸다. 훈련이라니? 어제와 같은 끔찍한 제압 기술을 가르쳐 주기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그들의 혼란을 읽은 이수연이 말을 이었다. 이건 싸움을 위한 기술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기술입니다. 그녀의 시선이 한 명 한 명의 눈을 마주쳤다. 육체가 강해지면 정신도 함께 강해집니다. 시시한 도발에 흔들리지 않고 부당한 폭력에 스스로를 지킬 수 있으며 무엇보다 나약했던 과거의 자신에게서 벗어날 힘을 기르는 겁니다.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바로 세울 수 있는 힘을 말입니다. 그 말은 수용자들의 가슴에 깊은 파문을 일으켰다. 그들은 평생을 누군가에게 휘둘리거나 반대로 누군가를 휘두르며 살아왔다. 그 모든 것의 근원에 나약함이 있다는 사실을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다. 참여는 자유입니다. 하지만 한번 시작하면 제 방식대로 끝까지 따라와야 할 겁니다. 다음 날 새벽 6시. 차가운 공기가 감도는 운동장에 이수연이 홀로 서 있었다. 과연 몇이나 나올까? 잠시 후 어둠 속에서 인형 2개가 나타났다. 최유진과 박혜림이었다. 잠시 뒤 강소희와 김민서 조용히 공부하던 수용자도 합류했다. 그들을 시작으로 10명 남짓한 수용자들이 주저하며 모습을 드러냈다. 첫 훈련은 기술이 아니었다. 끝없는 구보와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같은 기초 체력 훈련이었다. 이수연은 단 한 번의 흐트러짐 없이 모든 훈련을 맨 앞에서 완벽하게 소화했다. 수용자들은 비명을 지르며 땅바닥에 나뒹굴었다. 못하겠습니다. 박혜림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외쳤다. 이수연은 그녀에게 다가가 말했다. 한계를 정하는 건 내 자신이다. 못하겠다는 생각이 너를 지배하게 두지 마라. 한 번 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비난이 아닌 격려가 담겨 있었다. 최유진은 이를 악물고 동료들을 독려했다. 일어나. 여기서 포기하면 우린 평생 이 모양 이 꼴이야. 그날 아침 춘천 여자교도소 운동장에는 거친 숨소리와 고통스러운 신음,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는 외침이 뒤섞였다. 땀으로 흠뻑 젖은 채 동이 트는 하늘을 바라보는 그들의 눈에는 절망 대신 작은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하고 있었다. 이수연의 특별 훈련이 시작된 지 한 달. 날의 사동에는 기적 같은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매일 새벽을 땀으로 여는 훈련은 수용자들의 육체뿐 아니라 정신까지 단단하게 만들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최유진에게서 나타났다. 어느 날 겁에 질린 채 새로 들어온 신입 수용자가 사소한 시비에 휘말렸다. 과거의 최유진이라면 그 상황을 즐기거나 신입의 군기를 잡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조용히 다가가 싸움을 말렸다. 그리고는 자신의 빵을 반으로 나눠 신입에게 건네며 말했다. 여기서 기죽으면 너만 손해야. 그렇다고 센 척할 필요도 없어. 그냥 내 할 일만 똑바로 하면서 버텨. 도움이 필요하면 나한테 얘기하고. 그녀는 더 이상 힘으로 군림하는 여왕이 아니었다. 상처받은 이들을 보듬는 진정한 리더로 성장하고 있었다. 폭력적인 성향을 주체하지 못했던 박혜림은 자신의 주체 못할 에너지를 훈련에 쏟아부었다. 그녀는 훈련생 중 가장 월등한 체력을 갖게 되었다. 이수연은 그녀에게 힘을 쓰는 법이 아닌 힘을 통제하는 법을 가르쳤다. 어느 날 식당에서 한 수용자가 실수로 그녀의 발을 밟았다. 모두가 긴장한 순간 박혜림은 주먹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폈다. 그리고는 심호흡을 한 뒤 말했다. 괜찮아. 다음부터 조심 좀 해. 그녀는 처음으로 분노를 다스리는 법을 배운 것이다. 이수연의 가르침은 운동장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았다. 조용히 검정고시를 준비하던 김민서가 수학 문제에 막혀 끙끙대자 이수연은 휴게 시간을 쪼개 그녀의 개인 교사가 되어주었다. 다른 사람의 일에 무관심했던 강소희는 자신의 관찰력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다른 수용자들의 표정 변화를 살피고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먼저 다가가 말을 걸어주는 나래사동 상담사가 되었다. 나래사동은 교도소 내에서 가장 문제 많던 수용동에서 가장 질서 있고 활기 넘치는 모범 수용동으로 탈바꿈했다. 소장은 이 믿을 수 없는 변화를 보고하며 혀를 내둘렀다. 이수연 교도관, 대체 무슨 마법을 부린 겁니까? 이수연은 그저 담담하게 대답했다. 마법이 아닙니다, 소장님. 저는 그저 씨앗을 심었을 뿐입니다. 그들 안에 원래부터 있었지만 아무도 발견해주지 않았던 가능성이라는 씨앗을요. 그녀는 창밖으로 훈련에 매진하는 수용자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척박한 땅에 뿌려진 씨앗들이 마침내 싹을 틔우고 있었다. 시간은 흘러 6개월이 지났다. 수용자들의 출소일이 하나둘 다가왔다. 이수연의 훈련과 상담은 이제 그들의 미래를 설계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었다. 출소를 한 달 앞둔 최유진은 이수연에게 자신의 꿈을 털어놓았다. 저는 저처럼 길을 잃은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청소년 상담사가 되고 싶습니다. 과거의 자신과 같은 아이들에게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말해주고 싶다는 것이었다. 이수연은 그녀를 위해 청소년 상담 관련 자격증과 교육과정 자료를 잔뜩 구해다 주었다. 이론과 실전은 다르다. 하지만 내 경험은 그 어떤 이론보다 강력한 무기가 될 거다. 박혜림은 체육학과 진학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다. 그녀는 자신의 넘치는 힘을 누군가를 해치는 대신 아이들에게 운동을 가르치는 데 쓰고 싶어 했다. 이수연은 그녀에게 맞는 대학과 입시 요강을 알아봐주고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을 짜주었다. 김민선은 마침내 검정고시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다. 그녀의 새로운 꿈은 사회복지사가 되어 출소자들의 사회 정착을 돕는 것이었다. 심리 상담에 재능을 보인 강소희는 상담 심리학을 공부해 전문 상담사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수연의 역할은 교도소 담장 안에서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휴가와 개인 시간을 쪼개 그들에게 필요한 외부 자원을 연결해주고 추천서를 써주며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마침내 최유진의 출소일. 정문을 나서기 전 그녀는 이수연 앞에 섰다. 그리고는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수용자가 교도관에게 하는 의례적인 인사가 아니었다. 제자가 스승에게 바치는 진심 어린 경의의 표현이었다. 교도관님, 아니 선생님. 주셨던 가르침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수연은 그녀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세상에 나가면 더 힘든 일이 많을 거다. 그때마다 기억해. 넌 혼자가 아니라는 걸. 최유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잿빛 교도소의 문이 열리고 눈부신 햇살 속으로 그녀는 새로운 삶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2년 후. 이수연이 심었던 씨앗들은 세상 밖에서 무성한 나무로 자라나고 있었다. 최유진은 청소년 쉼터에서 일하며 위기 청소년들의 가장 든든한 언니이자 멘토가 되어 있었다. 박혜림은 기적처럼 체육학과에 합격했고 주말마다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무료 스포츠 교실을 열었다. 김민선은 사회복지사가 되어 출소자들의 재기를 돕고 있었고 강소희는 상담심리학과를 우등으로 졸업한 뒤 자원봉사자 신분으로 춘천 여자교도소에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이수연에게 편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왔고 때로는 함께 만나 서로를 격려했다. 그들은 이수연을 통해 얻은 새로운 삶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나누어주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이수연은 최유진에게서 온 편지를 읽고 있었다. 편지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선생님 덕분에 어둠 속에서 방황하던 아이 하나의 손을 잡아줄 수 있었습니다. 이수연은 미소를 지으며 해병대 시절 자신을 이끌어주던 선배의 말을 떠올렸다. 수연아, 진짜 강한 전사는 적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적을 아군으로 만드는 사람이다. 진정한 강함은 상대를 힘으로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변화시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이제 온몸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이수연은 여전히 춘천 여자교도소 나래사동을 지키고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또 다른 상처와 분노로 가득 찬 새로운 수용자들이 있었다. 얼마 전 새로 들어온 19살의 한 수용자가 최유진이 처음 그랬던 것처럼 반항적인 눈빛으로 그녀를 쏘아보고 있었다.
이수연은 그 눈을 피하지 않고 마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제 첫 부임 때의 서늘함 대신 모든 것을 품을 듯한 깊고 따뜻한 온기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 수용자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마치 수년 전 절망에 빠져 있던 누군가에게 그랬던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하지만 그 실수로 내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야.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단다. 어둠 속에서 길을 밝히는 등불처럼 이수연은 오늘도 절망의 땅에 희망의 씨앗을 심고 있었다. 그녀 자신이 바로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이들을 위한 살아있는 등불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고 있었다. 우리 역시 각자의 자리에서 누군가의 어둠을 밝혀주는 작은 등불이 될 수 있지 않겠냐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